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저는 28살이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동기들의 박수 속에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식 단상에 서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야 할 순간이었죠.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하고 공부하며 이뤄낸 결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전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그랬듯 그 순간에도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제 역할을 알았습니다. 저는 양보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끝없이 아름이와 비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생 아름이는 저보다 3살 어리고 부모님 눈에는 금지옥엽 같은 딸이었죠. 아버지 박진철과 어머니 김미숙은 조용한 해안 도시인 강릉에 사십니다. 그곳은 동네 카페에서 오전에 퍼진 소문이 저녁이면 온 동네에 다 알려질 정도로 모두가 서로를 아는 그런 곳입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은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시립도서관에서 일하셨으며 저와 동생은 발코니에 걸린 화분과 2월까지도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달린 2층짜리 목조 주택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결코 보지 못한 것은 부모님이 저와 아름이를 대하는 방식의 극명한 불균형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였고 세상이 금방이라도 부서뜨릴 것처럼 소중히 보호받았습니다. 아름이가 무용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즉시 개인 강사를 고용하셨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표를 사주셨죠. 그리고 저는 돈은 벌기 어려운 것이고 무언가의 가치를 알려면 독립해야 하며 항상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국도변 카페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값과 등록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반면 아름이는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이것이 단지 다른 양육 방식일 뿐이고 부모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애가 거창한 교육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결코 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름이의 공연 의상을 사러 가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의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학위증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서둘러 사진 몇 장을 찍고는 식이 끝나기도 전에 떠나셨습니다. 제가 연세대 MBA 과정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한테 돈은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죠. 장학금을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으며 2년 내내 주 40시간이 넘는 일을 병행하며 꽉 찬 학업을 소화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 가족을 위해 마련된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이 끝나고 본관 앞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외할머니 댁 변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오랜 변호사인 최성호 변호사님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외조부모님께서 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액수도 몰랐으니까요. 외조부모님께서 저를 그토록 신뢰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 김영수와 외할머니 이정희는 제 안에 가장 좋은 부분들을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붉은 벽돌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툇마루, 그리고 매년 여름 화려하게 피어나는 장미 정원이 있는 그들의 오래된 바닷가, 집은 제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사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와 정원 가꾸기, 그리고 제게 이 동네가 아직 작은 어촌이었던 1960년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거의 주말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울타리 수리를 돕고 할머니와 사과 파이를 구우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죠. 두 분의 건강이 악화된 마지막 몇 년 동안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모든 사소한 필요를 돌봐드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부모님과 아름이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보통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 몇 장을 찍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초에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제게 남기셨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우연이나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내 중심에 있는 최 변호사님의 따뜻한 나무판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제 앞에 두꺼운 서류 폴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외조 부모님의 현재 재산 가치는 오래된 집과 금융 투자를 포함하여 약 13억 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완전히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함, 깊은 애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면서요. 그날 그의 사무실을 떠나 해안 도로를 따라 서울로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바다의 짭짤한 바람이 제 생각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13억 원.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가치가 단지 돈이나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추억, 그 붉은 벽돌 툇마루에서의 햇살 가득한 아침, 할머니의 커피 냄새, 그리고 아침 신문을 읽으시던 할아버지의 껄껄 웃는 소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래도록 동화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건이나 돈을 빌린 후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하고는 그 물건과 약속과 함께 사라져버린 오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이모가 아버지 가게에 투자하라고 큰 돈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6개월 후 가게는 변함이 없었고 돈은 사라졌습니다. 이모가 그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가족 사이의 돈 문제로 그렇게 야박하게 군다며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아름이에게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서 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라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첫 차부터 유럽 여행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사주었지만 결국 그녀가 월세 없이 살게 된 부산의 작은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변호사님으로부터 상속 서류에 서명한 순간 저는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키려고 하면 너무 늦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대 동기였고 지금은 서울의 한 대형 부동산 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40대 남성으로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그는 제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각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상속 분쟁을 많이 다뤄봤는데 솔직히 가족력이 방금 설명하신 것과 같다면 이 자산들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취소 불능 신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취소 불능 신탁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설정되면 원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탁 유형으로 자산이 개인 재산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탁자로서 신탁을 관리하고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게 되지만 법적으로 자산은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즉, 공공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든 저와 그 집 또는 투자금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고 다음 3주 동안 우리는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산관리 회사와 협력하여 신탁이 소유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했고 집의 모든 공과금 계정, 전기, 수도, 세금, 보험을 회사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갱신되고 날인되어 로펌 금고에 보관되었으며 사본은 부모님이 우연히 접근할 수 없는 서울의 한 은행에 보관되었습니다. 외조 부모님이 남기신 은행 계좌는 해지되었고 모든 자금은 신탁 소유의 새 계좌로 옮겨져 저와 강 변호사만 접근할 수 있는 이중 인증으로 보호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취소불능 생전신탁 계약서라는 글자 아래에 펜을 놓았을 때 그것은 안도감과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제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던 손들과 저 자신 사이의 마지막 문을 잠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요. 부모님이 할머니 댁으로는 언제 이사할 거니? 라고 반은 걱정, 반은 떠보는 듯한 말투로 전화하셨을 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서울에서 아직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름이가 그 집 팔아서 돈 나누는 건 생각해봤어? 친구랑 네일 살롱 차리려면 자본이 필요해.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싫어. 저는 그들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심하고 계속 저를 과소평가할 테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주말에는 여전히 강릉으로 내려가 집을 확인하고 잔디를 깎고 할머니가 가꾸시던 장미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평화를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경고가 항상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조만간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는 제 비밀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저 외에는 아무도 신탁과 관련된 통지나 서신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지불되어 집에 종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예고 없이 들를 경우 즉시 알 수 있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CCTV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저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조 부모님의 자산주의에 견고한 법적 벽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과 아름이가 위조된 서류 몇 장이나 눈물 어린 이야기로 허물 수 없는 벽을요. 하지만 저는 또한 그 벽이 그들로 하여금 더 높이 오르고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탁으로 완전히 이전된 후 첫 몇 달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긴급한 전화도, 느낌표로 가득 찬 장황한 문자, 메시지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는 핑계로 외할머니 댁에 불쑥 나타나는 부모님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에 분명히 물살이 움직이고 있는 고요한 호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짧은 통화에서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무거운 속뜻이 담긴 말들을 하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랑 내 동생 둘 다에게 집을 남겨주시는 게 공평했을 텐데. 혹은 아름이도 거기 추억이 많잖아. 소외감 느끼지 않게 나눠주는 것도 생각해봐야지. 저는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하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제 침묵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름이는 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이유를 대며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막 구운 쿠키를 가져다 주거나 할머니 댁에 엄마가 두고 간 물건 몇 개를 전달해 주거나 때로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들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름이의 눈은 제 얼굴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책장, 외조 부모님의 사진이 걸린 벽, 그리고 특히 제가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을 보관하는 나무 수납장을 훑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유권 증거를 찾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 서류들이었죠. 저는 그녀를 거실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름이가 무심코 혹시 집문서 아직 가지고 있어? 그냥 재미로 한번 보게 라고 물을 때면 저는 그 질문을 못 들은 척 미소 지으며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부모님도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거의 무관심했던 그들이 갑자기 제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 대화가 좀 필요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고 콕 집어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거창했습니다. 고기구이, 와인, 갓 구운 사과 파이까지. 저녁 식사 내내 대화는 유산을 함께 관리하는 것, 외조 부모님이 남기신 추억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표현들을 중심으로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그들의 눈에 외조 부모님의 집과 자산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재산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미소 지으며 거절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아무런 법적 준비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설득될 수 있는 순종적인 딸이라고 믿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아버지가 유난히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시며 지붕을 수리하거나 툇마루를 다시 칠하거나 안전을 위해 배선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인부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고 항상 정중하게 거절하며 부동산 관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직접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말을 멈췄다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네가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봐 그러지. 그러다 결국 우리한테 전화하게 될 거다. 저는 그저 가벼운 웃음으로 응수하며 결코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들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이가 가족 내에서의 공정함과 나눔에 대한 모호한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들렀을 때 멀리서 찍은 외할머니 댁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거의 연락하지 않던 친척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처럼요. 한 이모에게서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서연이가 아직 젊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걸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분명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직 공격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외할머니 댁을 방문해 정원을 가꾸고 안을 청소했으며 서울에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허점을 찾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켜보고 모든 눈빛,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더 큰 계획의 조각일 수 있는 모든 미묘한 제스처를 기억할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경계하고 있지 않다고 여전히 몇 년 전에 그 박서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학업에 너무 파묻혀 있던 그 소녀라고 확신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잇감이 가만히 서 있다고 믿을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을 제 시야 안에 두고 싶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해안 도시는 옅은 구름 장막 아래에 있었고 약한 햇살이 앞마당에 쏟아져 돌길을 따라 흩어진 붉고 금빛의 단풍잎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빗자루를 든 채 여유롭게 나무숲을 한쪽 구석으로 쓸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 바람의 짭짤한 내음, 나무숲 스치는 소리에 섞인 갈매기 울음소리는 그 순간을 유난히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리기 전까지는요. 익숙한 검은색 SUV가 진입로로 들어섰고 타이어가 자갈 위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차였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해하기도 전에 조수석 문이 활짝 열리고 아름이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마치 기념비적인 무언가를 막 성취한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얇은 폴더를 손에 들고 뒤따랐고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천천히 내리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기 직전에 짓는 그 미소를요. 아름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언니, 그녀는 마치 우리가 멋진 소식을 나누려는 듯 밝게 말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리모델링해서 팔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이사 나가길 원하셔. 이미 잠재적인 구매자도 있어. 그 말들은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이 한숨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에 결정되었고 저는 단지 통보를 받는 것일 뿐이라는 듯이요. 저는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나무가 손바닥에 느껴졌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파란색 잉크로 무언가 찍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제게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랑 같이 일했어. 알고 보니 외할머니 유언장에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구나. 법적으로는 집이 너랑 네 동생 둘 다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 부분을 빼놓으셨어. 우리가 그 오류를 수정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아름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단다. 너는 이미 살 곳이 있잖니?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야. 어머니는 그의 옆에 서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비공식적인 출처에서 인쇄된 페이지들,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짜처럼 보이는 직인, 흔들리는 서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마치 제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것처럼 자신감 있게 그것을 제게 제시하는 방식까지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지게 했습니다. 그래? 제 질문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놀라움의 기색은 전혀 없었고 방금 들은 정보에 대한 무심한 논평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름이는 제가 왜 그렇게 침착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걸 빨리 처리할게. 일주일 안에 짐 다 뺄 수 있을 거야. 리모델링을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비울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았죠. 아버지가 끼어들어 저를 달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알다시피 이 집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아름이는 시간도 있고 명확한 계획도 있어.
너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쁘잖니. 이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건 부담만 될 거야. 게다가 아름이가 매각 대금의 일부를 너랑 나눌 거잖아. 그렇지, 아름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름이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실제로 그들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자신하게 만들도록요. 실제로는 몇 달 전부터 바로 이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들이 취할 모든 단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꾸며낸 이야기를 들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서류들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오늘이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논쟁하는 대신 저는 빗자루를 툇마루 벽에 기대고 청바지에 손을 닿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저는 대답에서 그들을 엄마, 아빠 또는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름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곧 시작하러 다시 올게. 오늘 이삿짐 센터에 전화할게. 그녀는 안도하는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접어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요. 그들은 몇 마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떠났습니다. SUV가 진입로를 굴러내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희미한 배기가스 흔적이 공기 중에 소금기와 섞였습니다. 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수년 전의 순종적인 딸,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제쳐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따르고 창가 안락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왔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세요. 그들의 소위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있은 지 이틀 후 해안 도시의 아침은 바다 내음과 섞인 옅은 안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거나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던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신탁의 이름이 찍힌 두꺼운 파란색 표지의 서류철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탭이 붙어 있었죠. 나무 툇마루 밖에는 제 손님, 군청 재산기록과의 김정현 주무관님을 위한 여분의 의자를 놓아두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향해 갈 무렵 자갈길 끝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타이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흰색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앞으로 굴러왔고 그 앞에는 부모님의 익숙한 검은색 SUV가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조수석에서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디자이너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고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마치 승리의 순간을 기록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반은 안심, 반은 통제력을 주장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뒤따라 툇마루를 가리키며 2명의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트럭에서 운반용 수레를 내리기 시작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자갈 위에서 버석거렸고 웃음소리가 그 소리와 섞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완전히 확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차에 깔끔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과 줄무늬 넥타이를 맨 김정현 주무관님 옆에 서 있었죠. 그의 은발이 섞인 머리는 부드럽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표지에는 신탁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굵은 붉은색 직인이 찍힌 여러 문서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죠. 거리가 불과 몇 미터로 좁혀졌을 때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그들이 볼 수 있을 만큼만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철 씨, 김미숙 씨, 그리고 박아름 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고 신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첫 질문에 혼란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김 주무관은 서류철을 흘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군청 재산기록과를 대표하여 이 부동산의 법적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이 주택은
작년 4월 12일부로 박서연 씨를 유일한 수탁자로 하는 취소 불능 신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그 날짜 이후에 시도된 어떠한 소유권 이전도 현재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서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름이의 미소는 가장 먼저 사라졌고 방어할 말을 찾으려는 듯 빠르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입술은 가는 선으로 굳어졌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반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요? 우리는 단지 유언장의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외조 부모님께서 잊으셨던 것을 김 주무관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 수탁자의 법적 허가 없이 그리고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무효입니다. 더욱이 박서연 씨로부터 받은 저희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공증인 인감과 함께 타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전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필요시 형사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툇마루 가장자리에 서 있던 2명의 이삿짐센터 직원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트럭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름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은 위조 서류를 가져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기신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아. 가족은 내 동의 없이 내 물건을 치우라고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아. 김 주무관이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각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와 함께 정식 경고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점유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경찰 및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을 개시하는 것을 포함한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통지서 사본을 건네고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서연 씨,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 및 통제 권한은 당신의 권한하에 있는 신탁에 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름이는 제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듯 몇 초 더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이 제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획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자. 아름이는 제게 분노의 시선을 던지며 내뱉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만큼 날카로운 희미한 미소로만 대답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그때쯤 거의 트럭으로 뛰어 돌아가 짐을 내릴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SUV와 이삿짐 트럭이 굴러가고 자갈길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서류철을 닫고 제게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들에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차까지 배웅한 후 툇마루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마치 아무도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꾸준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 라운드일 뿐이며 다음에 올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정현 주무관이 증인으로 있던 툇마루에서의 대치 후 3일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와 평소의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일 오후 제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문 앞에 깔끔하게 놓인 노란색 봉투를 보았습니다. 모퉁이에는 대전의 한 법무법인 이름이 있었고 박서연 귀하라고 깔끔하게 타이핑된 줄은 제가 무엇을 읽게 될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종이에 격식 있는 명조체로 인쇄된 4페이지짜리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합의에 대한 공식 요구서였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모든 줄을 읽었습니다. 첫 문단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제가 외조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정서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구사항 목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현금 2억 원, 아름이와의 해변주택 공동 소유권, 그리고 가족의 장기적인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추후 통지시까지의 월 생활비. 그들이 쓴 이유는 제가 전체 유산을 독차지한 것이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했고 모녀 및 자매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읽었을 때 저는 즐거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소희 변호사. 외조 부모님의 자산 이전을 마무리할 때 강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신탁 및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몸집이 작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서울 시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편지와 신탁 서류 사본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자마자 윤 변호사는 편지를 열고 훑어본 후 옅게 기울어진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그들은 법적 협박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신이 당황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제가 그녀에게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낼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틀 만에 윤 변호사는 편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 그녀의 어조는 정중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취소 불능 신탁의 절대적인 합법성을 확인하고 어머니나 아름이 모두 법적 청구권이 없음을 명시했으며 추가적인 위협이나 괴롭힘 시도는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편지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어머니의 변호사와 강릉의 자택 주소로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주무관의 파일과 제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윤 변호사는 그들이 이삿짐 트럭 사건 때 가져왔던 서류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공증인 인감번호를 확인했고 그것이 국내 공증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래 등록 코드를 검토하여 그 서류가 여러 주에서 이미 지역 확인을 우회하기 위해 고안된 위조 서류의 온상으로 지목된 타 지역의 온라인 부동산 기록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로 기재된 이름은 박아름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단지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는 제 친동생, 한때 같은 고등학교 졸업식 단상에 나란히 섰던 그 소녀가 우리 외조부모님의 집을 훔치기 위해 기꺼이 위조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만약 그들이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검찰청 사기 수사과에 넘길 겁니다. 당신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서류들이 스스로 말해줄 테니까요. 저는 그날 윤 변호사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예비조사 보고서 사본과 이미 발송된 경고장을 손에 들고 제 문 앞에서 그 노란 봉투를 처음 열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지 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움직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확실한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쪽에서도 조용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고장을 보낸 지 불과 일주일 후 저는 특정 친척들이 제게 말하는 방식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이모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 제가 괜찮은지 그리고 상황이 정말로 어머니 김미숙과 말한 대로인지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촌이 전화를 걸어와 그의 목소리는 우물쭈물하며 어색한 상황을 언급하고 우리가 여전히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자산이 아니라 저를 겨냥한 것이었죠. 이틀 후 제 의심은 외가 쪽 사촌인 미영이에게서 온 메시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를 가족 중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언니, 지금 바로 만나야 해. 이모가 온 가족에게 언니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어. 좋지 않아. 우리는 각자 반대 방향에서 차를 몰고 와 양평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는 일찍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옆에 포스트잇 더미를 놓은 채 한적한 구석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그녀는 노트북을 자신 쪽으로 당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식적인 피로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내가 걔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연이가 아버지가 약해지신 틈을 타서 유언장을 바꾸도록 설득했어. 그때 아버지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다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나는 심지어 걔가 아버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조작했다고 의심해. 미영이는 재생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다시피 이모는 이 말을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지난주에 내가 받은 12개의 음성 메시지 중 하나야. 심지어 다른 사촌들 몇 명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이야기를 재산 분쟁에서 도덕적, 심지어 형사적 비난으로 격상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족 내에서 제 평판을 손상시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신용이 전부인 서울에서의 제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이기적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누길 원하셨을 거야. 걔는 단지 상황을 이용하는 데 능숙할 뿐이야. 와 같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이야기를 꾸며내어 제가 할아버지를 속여 제대로 읽지도 않은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믿어?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이해해야 해. 이모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언니를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들은 믿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이 가족에서는 일단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믿어버리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녀의 말은 경고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녀가 한 말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이 집이나 2억 원을 원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미지를 파괴하고 저를 자신의 외조부모를 배신한 탐욕스러운 손녀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소문은 퍼질 것이고 곧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의심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력, 친척들의 꾸짖는 전화, 그리고 평화를 위해 그냥 타협하라는 조언들이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족 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그녀가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고립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영이가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것은 평판 공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자산만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뢰도도 보호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미영이 씨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녹음, 단체, 카톡방. 그것들은 어떤 법적 기관 앞에서도 또는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해야 할 경우에도 황금 같은 증거입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크린샷, 오디오 파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요. 전화를 끊었을 때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재산권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믿음을 얻고 누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인가에 대한 서사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면 외조 부모님께서 남기신 모든 것, 단지 집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와 그분들에 대한 기억까지도 영원히 왜곡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류, 외장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이미 작업 초안이 열려있는 노트북이 흩어져 있는 어두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마닐라 폴더의 가장자리를 비추어 마치 뒤집히기를 기다리는 카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얇은 테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져 내린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실관계 진술서의 첫 줄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사건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외조 부모님의 별세 날짜, 유언장의 원본 내용, 취소 불능 신탁 설립 시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증된 이전 서류들. 거기서부터 윤 변호사는 사기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가짜 공증인 인감사진,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항목, 그리고 박아름이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이 제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등기 기록. 그 다음은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온 2억 원 요구서였습니다. 공동 소유권 요청과 월 생활비 요구 문구는 오해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더 민감한 부분, 즉 명예훼손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보낸 단체 카톡방의 모든 스크린샷, 할아버지가 약하실 때 제가 그를 이용했다고 비난하는 어머니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미영이가
그 비난을 듣거나 읽었다고 확인한 수신자 목록을 모두 건넸습니다. 윤 변호사는 모든 녹음을 들으며 각 비난 문구를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단 하나도 과장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날짜, 시간, 출처와 함께 있는 그대로 제시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당신의 재해석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어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일 후 완성된 12페이지짜리 진술서는 윤소희 변호사 사무실의 레터헤드에 인쇄되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서 및 증거자료, 박씨 가족 신탁 분쟁. 우리는 제가 서명할 짧은 서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모, 삼촌, 그리고 사촌들께 최근 저와 외조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을 압니다. 누구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검증 가능한 증거와 함께 전체 진실을 읽을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수신자 목록에는 27개의 이메일 주소와 PDF를 문자로 보낼 4개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했거나 단체 카톡방에서 언급했던 모든 사람이었죠. 윤 변호사는 법적 무게를 싣고 박서연이 퍼트린 소문으로 치부될 수 없도록 자신의 사무실 이메일에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핑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발신함을 떠났음을 확인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체스판에 결정적인 말을 놓고 상대방의 수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습니다. 2시간 만에 저는 6개의 메시지와 3개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촌은 즉시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솔직히 이모가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서 믿었어. 하지만 증거를 보고 나니 할 말이 없네. 한 이모는 이메일로 답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내줘서 고맙다. 전에는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심지어 항상 아름이와 가까웠던 한 사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적어도 이제 네가 왜 조용히 있었는지 이해가 가. 힘내. 물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3명 모두 아버지 쪽 친척이었는데 날카롭게 반응하며 제가 이야기를 조작하려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제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명은 심지어 제가 서류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공증사무소와 군청 재산기록과에 인증된 사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믿을 것을 결정했을 때 진실이 항상 그들을 흔들기에 충분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반대에 대해 저는 적어도 5개의 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것은 작은 이모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수년 동안 아름이를 자기 딸처럼 대했던 분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부끄럽다. 내가 너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어. 그리고 네 엄마가 한 말을 믿었단다. 방금 모든 것을 다 읽었는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전화를 끊었지만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가볍고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바다에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진술서를 보낸 것이 단지 제 이름을 바로잡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름이가 제 주위에 쌓으려고 했던 심리적 포위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그것은 그들이 다른 전술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후퇴할지 아니면 상황을 악화시킬지 아직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진술서가 발송되고 멀고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우위의 일부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름이의 명예훼손 캠페인은 단지 제 평판을 더럽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잠식하여 저를 양보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게임을 끝내고 싶다면 저는 그들에게 저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아름이가 그녀의 미래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녀의 새로운 부동산 경력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신중하게 구축해온 두꺼운 사건 파일에서 노트북 화면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르미의 이름이 적힌 위조된 부동산 이전 서류, 유효하지 않은 공증인 인감사진, 그 인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국가공증인, 당국의 확인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이미 사기,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한 타 지역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등기 기록까지요. 저는 또한 2억 원 요구서, 윤 변호사의 경고장, 그리고 부동산 사기 미수 및 위조 서류에 관한 법규를 인용한 부록도 포함했습니다. 아르미가 막 입사한 회사는 부산에 있는 부티크 부동산 회사로 화려한 인스타그램 존재감과 전문 윤리 및 투명한 거래에 대한 시끄러운 마케팅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는 윤리 위반이나 사기 행위를 보고하기 위한 전용 문의 양식과 함께 모든 그러한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두드려야 할 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체 사건 파일을 번호가 매겨진 색인 PDF로 첨부하여 짧지만 정확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서두는 간단했습니다. 호라이즌 부동산 윤리 감사팀, 기사의 신입사원인 박아름 씨에 관한 첨부 파일을 제출합니다. 이 파일에는 13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시도에 사용된 위조 서류 및 무효 공증인, 인감 사용을 포함한 부동산 사기에 검증 가능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가 귀사의 명성과 법규 준수 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서연 드림. 저는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전자서명만 하고 이중 인증으로 보호된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을 때 제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정보가 제 손을 떠나는 순간 다른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응답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제가 서울 사무실에 있을 때 제 휴대폰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익숙한 연락처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서연 씨, 호라이즌 부동산의 박아름 씨 인사 파일이 정지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파일은 이미 주 부동산 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고 나서야 차가운 기운이 가슴을 통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빠르게 왔습니다. 그날 오후 윤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미 씨를 그 자리에서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고서를 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군청에서 우리가 이전에 김 주무관에게 제공했던 증거를 바탕으로 부동산 사기 미수 및 위조 서류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서울의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청의 기소 통지서는 강릉에 있는 어머니의 집 주소로 직접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그 집 안의 공기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사기 미수는 법전에나 나오는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용주나 고객도 건드리고 싶지 않을 기록에 영구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형사 고발이었습니다. 위조 서류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기만과 법적 등기 방해를 증명했습니다. 아르미가 징역형을 피하더라도 그 낙인은 수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가 선택한 직업의 거의 모든 문을 닫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같은 번호로 온 12일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르미의 번호였죠. 문자도 설명도 없이 마치 끈질김만으로 침묵을 깰 수 있다는 듯이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는다면 비난, 협박 또는 애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테이블 위에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밖의 빗소리가 제가 되찾기 위해 싸웠던 고요함의 배경음악처럼 연주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르미의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텍스트가 있는 검은 배경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한다.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상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모든 사람, 진실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미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의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군청의 기소가 이루어진 지 2개월 후 상황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심야의 전화도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의 이메일도 친척들을 통해 제게 흘러들어오는 중고 가십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막 커피를 내리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대전의 한 법무법인 주소가 적힌 두꺼운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세 문단 미만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조는 격식 있고 차가웠습니다. 저희 의뢰인 김미숙 씨는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박 씨 가족 신탁 및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154번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청구를 철회하는 바입니다. 김미숙 씨는 추가로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서연 씨와의 향후 연락을 원치 않음을 요청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편지를 접어 제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그 감정은 의기양양한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결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이번에는 제가 다시 열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해안 도시로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양옆의 단풍나무들은 이제 붉고 금빛으로 타오르며 가을의 도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석양은 바다 위에 따뜻한 호박색 빛을 드리웠고 파도는 거대한 거울처럼 부드럽게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몇 주 동안 조용했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툇마루를 따라 속삭였고 안에서는 오래된 나무 향기와 며칠 전 제가 테이블 위에 두고 온 디퓨저에서 나는 희미한 라벤더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붉은 벽돌 벽을 손가락으로 쓸었고 깔끔하게 걸린 외조 부모님의 흑백 사진을 지나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의 깊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서연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때는 그분이 단지 이 집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유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저는 그분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명예, 평화,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 저는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낡은 양목 깔개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소음, 비난, 소문, 전화, 요구서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착취할 자원으로 취급했던 사람들과의 경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저 자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했다고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외조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이해하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의 순환을 끝내고 존중에 기반한 삶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차갑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제가 한 모든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제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앞 툇마루에 서서 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마치 집 자체의 심장 박동처럼 인내심 있고 견디며 꾸준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외조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정확히 보존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집뿐만 아니라 온전한 저 자신을요.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저 자신을. 그리고 저녁 바람의 차가움 속에서 저는 마치 그분들이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안전하게 지켰어요. 약속대로.